7-1단원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습니다. 이 글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 있구나.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씁니다. 그렇죠. 설득하는 글은 타당한 근거 더하기 글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 들어가니까 주장과 근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되겠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법학자가 쓴 글이다. 패스. 그의 글에는 헌법상에 분명히 권리가 있어요. 11조에 우리 사회에 차별이 만연한 이유를 일단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차별철폐 소송의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라는 필자의 핵심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해보고 이러한 대안이 실현되는 과정에서의 발생할 만한 문제점,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필요한 방안을 보충해 봅시다. 그리고 논설문,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땐 항상 비판적으로 수용합니다. 글의 갈래는 논설문이고요. 논설문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주장과 근거를 제시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비판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적입니다. 현실에 차별이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장하는 내용, 근거, 뭐라고 주장합니까?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별표. 사회적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3가지. 차별 철폐를 위한 대책 2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미리 쓸까? 사회적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 3가지. 차별 철폐를 위한 대책 2가지. 특징, 문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고요.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구체적 법조항을 근거로 내용의 정확성과 주장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활용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법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각종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의 원인 3가지, 사적 영역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있고 배상액이 적어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처벌 행위의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 방안 어떻게 해결하냐? 차별 철폐와 관련된 소송이 활성화돼야 되고 국가가 개입하고 국가인권의 권한 및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면 건전한 순환 구조를 갖게 될 텐데 순서대로 뒤에 나와 있는 지문 읽어보면서 확인할게요. 다음 페이지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왼쪽에 날개 있는 부분들에서는 확인할 게 없으니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뒤에 핵심 쏙쏙까지 가도록 할게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라고 해놨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글쓴이는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3가지 들어줄 거예요.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체의 공고에 25세 미만과 같은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로 차별하네? 이 공고에 의하면 이제 막 26세가 된 사람은 아무리 탁월한 기량을 지니고 있어도 지원조차 할 수가 없다. 최근 들어 이러한 제한, 나이 제한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이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머리는 좋아. 변형된 조건을 내세운 곳이 아직 많다. 여전히 나이로 인한 차별이 있다. 이러한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은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취업의 기회를 근원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비단 나이에 따른 차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별, 신체 장애, 종교로 인한 차별도 있고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요만큼까지 괄호 넣어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차별의 사례. 이러한 각종 차별이 일상화되다 보면 밑줄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문제에 무감각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차별을 당하면 그게 당연한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문제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현실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준다. 요 정도는 체크해 놓죠.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제도의 차원에서 이러한 차별의 예방이나 이러한 차별, 어떠한 차별 위로 올라가서 요거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지. 이러한 차별의 내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의 예방이나 교정의 실효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방이나 교정의 실효적 기능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도 그러한 법 조항이 있다. 정말요? 우리나라의 헌법 제11조 1항에는 헌법을 어떻게 구체적인 사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도 써 있는데 차별이 일어나고 있네. 문제네요. 이러한 여기에서 말하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은 수많은 차별 사례 중 몇 가지만 예를 든 것입니다. 뭔가 알 수 있어.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법 조문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구나. 법 조문은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거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금지에 관한 상당히 넓은 범위의 영역을 이미 규정해 놓고 있는데도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뭐가 왜 그럴까? 차별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을 막는 법조항이 있음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법을 해석, 적용,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점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미리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냐? 첫 번째, 차별 현상의 상당 부분이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차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 세 번째, 불법 행위를 당한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등 입증 책임이 모두 차별당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 이제 첫째, 둘째, 셋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러 갈게요. 앞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첫 번째 문제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의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회 상황 또는 정치적인 의견, 형의 효력을 잃기 전과 성적 취향,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현상의 상당 부분이 사적 생활 영역에서 일어난다. 그게 뭐가 문제야? 법으로 얘기하면 되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척됨에 따라 국가 권력에 의한 차별보다는 오히려 고용주, 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사적 차별 관계의 주체들에 의한 차별이 만연했다. 그런데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차별 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만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모호하다. 가해자가 국가고 피해자가 시민일 때에는 피해자가 헌법 조항을 근거로 시정 조치를 국가에 직접 요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개인이면 이러한 요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다. 사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한 대체와 해결책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네요. 동그라미 세모 그어놓은 거 체크해놓은 거 구별하시면 되겠고, 아, 대조의 방식이 쓰여져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예컨대 내가 목욕탕에 갔다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했다라고 해봅시다. 예시하고 있죠.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에 기초해 그 목욕탕 주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뾰족할 방법은 없습니다. 별도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 목욕탕 주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만 할 수 있다. 이거 읽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쉽지가 않죠. 슬쩍 지나가면서 해결책을 제시해줬네. 별도의 입법 조치를 하면 돼.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공법이 아닌 사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우리 법체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는 공법으로 해결하라 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차별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만 할 수가 있는 거지. 두 번째, 차별 행위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어. 몇십억씩 나와야 돼. 근데 그렇지 않거든. 차별을 당한 사람이 독하게 마음먹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배상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백만 원인데 결과물이 수십만 원이면 누구라도 소송을 포기할 거예요. 세 번째, 왜 이렇게 차별이 많습니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등의 입증 책임을 모두 차별당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법의 기본 원칙상 입증 책임은 원고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차별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에서 입사하지 못한 기혼 여성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도 나는 다 합격할 조건이었는데 기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자신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패소한다. 이처럼 개인이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입증 책임은 원고의 몫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일이 다 입증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국가나 국가기관이 도와줘야죠. 왼쪽으로 오죠. 사회적 차별의 예, 나이 제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차별, 장애인이라서 차별, 기혼 여성이라서 차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너무 구체적이지.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 별표. 세 가지, 그리고 얘네들 외워놓으셔야 한다. 차별은 사적 영역에서 일어난다. 손해배상이 너무 적어요. 입증 책임을 모두 차별당한 사람이 하게 만듭니다. 지금 보고 있는 글은 설득하는 글이고요. 설득하는 글은 어때요? 주장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뚜렷해야 되고 근거, 논거는 타당해야 하며 주장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논리적이어야 하고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정확한 어휘 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2번 문제,
각종 차별이 일상화될 경우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는 첫 번째 단락 맨 마지막에 있죠. 각종 차별이 이렇게 일상화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문제에 무감각해질 위험이 있다.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요? 각종 차별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무감각해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각종 차별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순환이 생기는 거지. 계속 차별에 익숙해지고 차별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차별 철폐를 위한 해결책을 글쓴이가 제시해 줄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읍시다. 아까 본 것처럼 두 가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체가 다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에서야 차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다. 일단 차별에 대한 논의 기간이 짧아 차별을 방지할 만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고 고작해야 국민의식 개혁이나 위원회 설치처럼 아직은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이다. 물론 차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묘책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꽤 손쉬운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내가 차별을 없앨 수 있는 해결책을 얘기해 주겠다. 첫 번째, 나는 차별금지 소송의 증가가 우리 의식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가 제시한 해결책 뭐예요? 차별금지 소송의 증가. 이게 글쓴이의 핵심 주장이기 때문에 별표. 차별 행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고 10만 원일지라도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일이 이어지면 서서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거다. 소송을 하려면 근데 돈 든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귀찮은 일도 많아서 우리 법제도에서 차별 철폐 관련 소송이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요만큼 차별 소송 증가가 어려운 소송이 증가가 어려운 이유. 지금까지 그나마 몇 건의 차별 철폐 관련 소송이 주목받고 있었던 것은 공익 문제에 관심 있는 소수의 변호사가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영우에 나왔었던 저기 누구야? 양쯔강 돌고래 갔던 변호사 있었죠? 그렇다고요. 그러나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들에게 계속 선의만 기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국가가 개입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 일단 차별을 없애기 위한 첫 번째 차별금지 소송이 증가해야 한다. 그 다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차별받는 이웃과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은 변호사들 사이에 가로막는 벽은 다름 아닌 돈이고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게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한다. 돈 주란 얘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지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존재한다. 너네들이 활동을 좀 해라. 하지만 현재 그 권한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권고하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철폐와 시민권 보호의 진정한 보루, 지킴이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조사하고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를 대리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가서 저 차별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조사를 하고 정말 차별받았네요?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소송을 대리해 주는 거지.
인권을 위해 싸우도록 훈련된 변호사들이 차별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마지막 결론 부분.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법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차별 철폐와 관련된 소송이 계속이 되면 저력 있는 우리 시민들은 차별 금지와 평등 의지를 빠르게 학습할 겁니다. 그렇지. 차별 철폐와 관련된 소송들이 계속되면 소송이 증가하면 우리 시민들은 차별 금지와 평등의 의지를 빠르게 학습할 겁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개혁될 것이다. 이를 통해 말뿐인 의식개혁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의식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또한 차별 철폐 소송을 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법체계의 한계에 자꾸 부딪히면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 절감하면 이를 해결할 새로운 법 제정에 준비를 할 것이고 그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식은 더욱 향상이 될 것이다. 새 법을 시행해 나가다가 다른 단계에 부딪히면 새로운 법률 제정 운동이 나타나고 이러한 건전한 순환 구조,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빨간색으로 체크. 건전한 선한 구조, 의식을 개혁하고 한계를 절감해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겠는데 의식이 향상되고 이것도 문제였었네.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무슨 말이에요? 법도 발전하고 의식도 향상되고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법의 새로운 역할은 이러한 노력에서 태동할 겁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별금지 소송 활성화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라고 확인하면 되겠죠. 법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차별금지 소송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 말은 길지만 써볼게요. 차별금지 소송의 활성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페이지. 차별방지 대책이 부족한 현실과 그 해결책 체크하러 갑시다. 우선 차별방지 대책이 부족해요. 그 해결책으로 차별철폐 관련이 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라. 국가인권회가 피해자를 대리해 직접 소송할 수 있게 권한과 예산을 가져다 주라. 시민의 진정한 의식개혁과 새로운 법률 제정 운동의 건전한 순환구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이야기, 요거는 어디에 있었어요? 결론 부분에 있었으니까 결론 부분은 꼼꼼하게 계속 읽으셔야지. 2번. 차별금지 소송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 됐고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 옆에 나와 있는 4번 문제 필자가 말하는 건전한 순환구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한번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제 곧바로 뒷페이지에 나오는 학습활동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확인할게요.